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부천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삶이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 사는 게 꼭 그렇진 않잖아요. 전 한때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어요.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죠. 순에 터진 성격이 독해질 정도로 힘든 고비를 겪었네요. 전 어릴 때부터 뭘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문방구에서 간식 고를 때도 세워라 내워라 하는 바람에 주인 아줌마한테 밉상으로 찍히기도 했죠. 문과 이과 고를 때도 힘들었고요. 자신감도 없고 좀 소심했죠. 남편은 그런 절 이해하고 기다려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고요. 우리 둘은 20대에 만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 컸지 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서 신혼집도 어렵게 구했죠. 소꿉놀이 하듯 신혼살림을 차린 곳은 높은 언덕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달동네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집에 가려면 계단을 얼마나 올라가야 했는지 몰라요. 좁은 골목에 낡은 집들이 모여있는 아담한 동네였죠.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멀어서 교통도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안정된 후에 우리 부부는 거길 한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아득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련해져서요. 또 정이 넘치던 동네 분위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신혼 때 이 동네에서 나눈 이웃 간의 정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단 말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이웃 간의 정이 어떤 건지 매일 실감하면서 살았죠. 전 거기서 키 큰 새댁이었어요. 아기 낳고 몸이 안 좋아 삐쩍 말랐었거든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동네 어르신들이 점심도 챙겨주시고 부침개도 자주 해주셨죠. 진짜 맛있었는데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나요. 특히 된장찌개랑 비빔밥이 맛있었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고 25세 아이를 낳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먼 지방에 계셨고 또 연로하셔서 도움은 하나도 못 받았고요. 사실 갓난아기를 어떻게 낳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죠. 아기가 울면 강보에 싸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땐 따뜻한 봄이었고 골목 평상엔 제 엄마 버린 동네 아주머니들이 늘 계셨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기가 울음을 안 그쳐요. 분유도 다 토해내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아이 새댁 진정해. 우리가 봐줄게. 어디 보자. 아유 배고파서 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속이 거북한가? 배 마사지를 좀 해줘 볼까? 저와 함께 있을 때 엄청 울던 아기도 거기선 울음을 뚝 그쳤어요. 배고플 때, 졸릴 때, 심심할 때 아기 우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도 동네 어른들 통해 처음 알았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얻어먹고 심심할 새가 없었어요. 가난해도 사는 정이 있던 곳이었죠. 없이 살아도 다복한 집이 많았는데 딱 한 집은 달랐어요. 옆집에 사는 제 또래 친구는 그 골목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죠. 동네 어르신들도 눈치채고 계셨어요. 키 큰 세대, 옆집 어제 또 뭐 깨부수고 난리였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 집 아저씨 행패 부리는 날이면 온 동네가 다 잠을 못 자, 무서워서. 저희 집만 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 집 여자 너무 안 됐어요. 키 큰 새댁이랑 비슷한 나이일걸? 그분들 말씀대로 옆집에 사는 여자랑 저는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마주쳐서 얘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그 여자는 저한테 시끄러워서 미안하다고 했고 전 괜찮다고 그 여자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서 줬어요. 이거 같이 먹으면서 가요. 우리 나이도 같은데 친하게 지내요. 말도 편하게 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왜 울어요? 이렇게 따뜻한 얘기 들어본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고요. 옆집 여잔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부터 통성명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친구 이름은 채영이었고 채영이도 절 미란이라고 부르며 허물없이 지내게 됐죠. 채영이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죠. 채영이 남편이란 작자는 밤이고 낮이고 행패를 부렸어요. 직업도 일정치 않고 밤에만 외출했죠. 게다가 친구 채영이를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의처증까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울음소리, 퍽소리와 함께 나는 비명소리, 뭐 부서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적도 많았어요. 한 번은 새벽에 주방 쪽 창문을 누가 열려고 해서 남편이랑 엄청 놀란 적이 있었어요. 우린 도둑이 들었나 했는데 글쎄 채영이었죠. 미란아, 나야 채영이. 문 좀 열어줘라. 미안해. 채영아, 빨리 들어와, 어서. 창문을 열어보고 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얼굴이 시퍼레져 만신창이가 된 채영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죠. 공포에 떨면서요. 그날 채영이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화장실 간 사이 도망 나왔다는 거였죠. 온몸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걸 눈앞에서 보니까 분노가 치밀었죠.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 채영이를 붙잡고 말했어요. 채영아, 도망가.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한다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꼭 전화를 걸거나 초인종을 눌렀어요. 우리가 가면 그래도 멈추게 할 수 있었죠. 그래도 참 조마조마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독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남편은 옆집에 찾아갔고 쓰러져 있는 채영이를 발견했죠.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였어요. 다행히 채영이 농약을 많이 쏟았고 발견에 일찍한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서 겨우 살아나게 됐습니다. 입원 후에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채영인 동네 소문 때문인지 말도 없이 집을 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언젠간 채영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보기 창피한 것도 있지만 너한테 너무 미안해.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걱정시켜서 면목 없어. 미안하다 정말. 그런 생각 말고 너 살 궁리하라고 난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착한 채영인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 이후 채영이와는 연락이 끊겼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끔 채영이 얘기를 나눴죠. 어떻게 사나 궁금했거든요. 채영이가 이사가고 저희 집은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둘째까지 낳았고요. 남편은 건축 목공 자격을 따서 현장 관리인 일을 시작했죠. 부지런한 남편 성격에 일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돈도 저절로 따라와서 많이 모으게 됐죠. 우린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 시점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너무 뿌듯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생각이 너무나 기뻤죠. 물론 정든 동네를 떠나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간다니까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잘 됐다고 어딜 가서도 잘 살 거라고 덕담을 해주셨죠. 그렇게 달동네를 떠나 아파트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도 학교 들어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됐고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가난하게 산다고 능력 없는 것들끼리 만나 궁상맞게 산다고 싫어하셨는데 전화를 주신 거였죠. 전화 한 통에도 많이 놀랐어요. 항상 저희 부부를 부끄러워하셨거든요. 신혼집에 딱 한 번 오셨을 때도 동네 보시면서 불만이 많으셨어요. 아주 이 동네 구질구질하고 없는 티가 팍팍 나는구나. 그리고 남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 내가 누군지 지들이 왜 궁금해? 할 일들이 없으니까 저러지. 수준 떨어지는 동네에서 기분만 잡치고 간다. 그랬던 분이 저희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니까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사했다며 좋은 동네로. 그지 같은 동네 탈출 잘했다. 정우가 요새 돈 잘 번다며? 네가 그 돈 싹싹 모아 이사한 거냐? 용하기도 하지. 돈 모으는 재주가 있었다니 참 다행이구나. 네? 그렇죠 뭐. 애들도 커서 방 하나씩 주고 싶었고요. 이사는 언제든 하려고 했어요. 잘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진을 좀 받아야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종합검진을 받고 싶은데 어때? 해줄 수 있냐? 그만한 집에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시험이 검진 비용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종합검진이요? 그래.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내 아들한테 말해보마. 그런 줄 알아라?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슬슬 본인이 원하는 걸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들고 나갈 가방이 없다, 괜찮은 코트도 사야 한다면서 저희한테 은근히 사달라고 하셨죠. 어머니 만나고 오면 해드려야 할 것들이 몇 개씩 생겼어요. 제 마음은 반반이었죠. 부담스러운 거 반, 지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어 뿌듯한 마음 반이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알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능력 되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자. 너무 부담스러운 건 내가 알아서 커트할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그냥 다 알았다고 해. 우리 달동네 살 때 기억 안 나? 어머니가 우리 무시하는 것 같다고 자기 속상해했잖아. 그때에 비하면 솔직히 우리 용됐잖아. 이런 건 그냥 좋게 넘어가자. 남편 말에 전 마음을 놓았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어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들르셨어요. 돈이 뭔지. 없을 땐 시어머니 얼굴도 볼 수 없었는데 사는 게 여유 있어지니 그런 것도 옛날 일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랑 백화점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밖에서 어머니가 절 부르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쫙 끼쳤어요. 현관문을 연 순간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어머니 목을 팔로 감싸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어머니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벌벌 떨고 계셨죠.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어요. 남자는 어머니를 끌고 들어오며 소리쳤죠. 여기가 당신 아들 집이야? 남자는 집으로 쳐들어오더니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장식품이 깨지고 피아노도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악을 쓰는데 돈 갚으라는 얘기였어요. 남의 돈 갖다 쓰고 자기는 죽으면 끝이다 이거야? 당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도 상관없어. 저승이든 어디든 쫓아가서 내 돈 받아낼 거라고. 그래. 사진 여기 있네. 아들이랑 손자들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당신 며느리 얼굴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빠져나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남자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협박했어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죠. 당신이 돈 안 갚으면 나 이 집 찾아와서 개판 쳐놓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 돈 갚아. 다음 달까지 정리 안 하면 당신이랑 아들 가족 가만 안 둬. 알았어? 남자는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더니 나갔고 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엎어져 흐느끼셨죠. 눈앞이 노래졌어요. 전 어머니를 다그쳤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한부는 뭐고 빚은 또 뭐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돈으로 갯돈을 넣어 불리다가 다 잃으셨대요. 돈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빌려 쓰다가 사채까지 썼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풀어난 거였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는 얘기였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식당 일이라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간 거야. 그랬더니 불쑥 암이란다. 그것도 말기래. 빚이 얼만데 죽을 날까지 받아놓고 내가 속상해 미치겠다. 관 속에 들어가서라도 이 빚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 왜 숨기셨어요? 그동안 빚 있다고 얘기만 해주셨어도 좋았잖아요. 시한부는 또 뭐예요? 말기암은 또 무슨 얘기냐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 사채업자가 우리 애들 얼굴까지 다 보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엄청난 빚의 사채업자의 협박, 어머니의 시한부 판정까지 전 충격을 받고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진 빚은 저희가 살고 있던 강남 아파트 한 채값과 맞먹었어요. 그만큼 큰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였죠. 남편과 전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얼굴을 보면 너무 괴롭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파트엔 대출도 남아있었는데 앞이 캄캄했죠. 어머니의 말기암 소식은 우리를 더 절망에 빠뜨렸어요.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난 후였죠. 어머니는 저희 눈치를 살피더니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미국의 정숙이라고 아내 친구랑 연락이 닿았다. 같은 암이었고 말기였는데 살아났대.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당장 병원에 입원부터 하셔야죠.
이대로 계실 거예요? 난 우리나라 병원은 애당초 믿을 수가 없구나. 한 달 전 건강검진 할 때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암이라잖아. 여기 병원 말은 못 믿겠고 나도 정숙이 있던 병원에 가보고 싶다. 설마 미국에요? 내가 살아야 빚도 갚을 거 아니야. 희망은 거기 한 곳뿐이야. 목숨이 달린 일이라 나도 포기가 안 된다. 너희 힘든 거 아는데 나 미국 한 번만 보내다오. 거기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 거기서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니? 살아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빚 갚고 너희한테 진 신세 잊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는 나 눈 못 감겠다. 제발 나 좀 미국에 보내줘. 기가 막혔습니다. 앞에는 맹수가 입 벌리고 있는데 몇 발짝만 뒤로 가면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남편은 고민하더니 결국 어머니를 미국에 보내드렸어요. 전 어리 빠져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충격적인 일들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세상을 뜨셨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죠.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 시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 면목이 없대요. 애초에 여기로 온 것도 아들 내외 안 보는 데서 죽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치료비 갖고 온 걸로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인 듯이 그런 걸. 남편과 전 그래도 미국으로 떠났어요. 없는 살림에 항공권까지 마련해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난 뒤 한국에 도착한 그때부턴 숨 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떠맡은 빚 생각에 질식당할 것만 같았어요. 가난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 거였죠. 정신없이 생활전선에 나섰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쪽잠 자면서 일을 해도 빚은 도무지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요. 아이들 공부며 학원이며 제가 일일이 챙겨줬는데 학원도 다 끊고 애들은 집에 있으면서 소리를 챙겨야 했어요. 하루는 몸이 아파 일찍 집에 온 날이 있었어요.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학교 다녀온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애들은 제가 집에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둘째가 전에 좋아했던 고급 케이크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건 너무 비싸서 이젠 사줄 수 없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타이르면서 이제 우리 집은 가난해졌고 그런 케이크는 못 먹게 됐으니까 참아 어쩔 수 없어 이러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절대 물려주기 싫었던 가난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죠. 남편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무리하게 일하느라 디스크 수술을 미룬 게 화근이 됐죠. 남편은 결국 절뚝거리면서 걷게 됐고 일도 많이 못하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죠.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었고 줄지 않는 빚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전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어떻게든 이 깊고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낮에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미란이 전화번호 맞아요? 누구세요? 미란이 맞구나. 나 채영이야. 달동네에서 옆집 살던 채영이. 기억나? 은광동 달동네 살 때 그 채영이? 맞아, 미란아. 나 기억하는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채영이 너무 반가워하더니 갑자기 막 울먹였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흘렸죠. 오랫동안 소식이 궁금했는데 비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채영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란아, 잘 지내지? 목소리는 그대로다. 난 오래전에 이혼하고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정말? 너무 다행이다. 채영이는 남북한 남편과 한참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재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당장 만나자는 거였어요. 솔직히 전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누굴 만나는 게 꺼려졌어요. 미란아, 우리 만나자. 너무 보고 싶어.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올래? 꼭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나 사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옛날에 고마웠던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와줄 거지? 저기 채영아,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말하긴 그렇고 다음에 보자. 미란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 나 지금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지만 친정 식구도 없고 너무 외로웠어. 그동안 연락은 못해도 네 생각 많이 했고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밥 한 끼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채영이는 좀처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전 짬을 냈어요. 토요일 밤에 일을 마친 뒤에 친구 집에 갔습니다. 주소만 듣고 갔는데 처음엔 잘못 찾아간 줄 알았어요. 엄청 높은 담장에 대문도 거대하고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선물로 사간 두루마리 휴지를 보면서 후회했어요. 이런 집엔 귀한 화분 같은 거나 더 비싼 게 어울릴 것 같았죠. 그냥 갈까? 옷도 초라하고 선물도 이런데. 이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더 신경 써서 하고 오는 건데 그냥 집에 갈까? 한참을 고민하면서 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데 누가 대문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무의식 중에 뒤돌아서 몸을 숨겼어요. 빚에 시달리며 살게 된 뒤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피하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은 점점 제 쪽으로 오면서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절 이 집에 사는 채영이를 착각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전 채영이가 아니라고 하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리곤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귀신인 줄만 알았어요. 5년 전에 죽은 시어머니가 더 젊은 얼굴하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제가 있는 대문 쪽이 어두워서 시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대문이 열렸고 채영이가 나왔습니다. 언제 와 있었어? 이게 얼마만이야? 채영이는 절 와락 안으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전 완전히 얼어붙어서 친구한테 인사도 못하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채영이는 시어머니와 닮은 그 여자를 보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텐 옆집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채영이 뒤에 숨어 다시 그 여자의 얼굴을 뜯어봤어요. 그리고 경악했죠. 시어머니 왼쪽 뺨 중간에 흉터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똑같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전 눈이 돌아 채영이를 밀치고 나갔죠.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벽에 몰아붙였어요. 사모님? 사모님? 우리한텐 죽었다고 뻥치고 여기서 이렇게 호강하고 살고 있어요? 당신 내 시어머니잖아. 최선의 여사 맞잖아. 그제야 회춘한 시어머니는 절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군데 왜 이래요? 내가 왜 당신 시어머니야? 나 최선의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전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전 산전수전 다 겪고 예전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변명만 하는 시어머니를 전 마구 쏘아 붙였죠. 왼쪽 뺨에 흉터, 목소리.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그 집 꼴로 살고 있어. 다 알면서 왜 이래?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이거 놔줘요. 그러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시어머니가 확실했어요. 전 더 열이 올라 몰아붙였죠.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당신 아들은 수술비가 없어 쩔뚝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장난쳐?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는데 죽었다고 쇼를 해. 우리 네 식구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어. 당신 빚 갚느라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왜 우릴 속였어? 왜 죽었다고 쇼를 했냐고? 전 악에 받쳐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 털어놓지 않으면 다 죽는 거라고. 이실직고하라고 막 난리를 쳤죠. 그때였어요. 옆집에서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기 시작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당신 뭔데 이래? 너 잘 만났다. 둘이 한패였구나.
그때 그 야구 방망이 사채업자가 당신이었어? 전 그 남자를 보고 더 미쳐 날뛰었어요. 회춘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남자는 5년 전 우리 집에 찾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던 남자였죠. 그때 워낙 인상이 험악해서 단박에 알아채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모든 건 시어머니와 저 남자가 짜고 친 판이었다는 것을요. 그랬구나. 쓰레기 둘이 우리한테 빚 뒤집어 씌우고 비참하게 살게 해놓고 내뺀 거였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부 속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뭐? 사모님, 짐승보다 못한 사기꾼들 주제 멀쩡히 부자 행세를 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쇠고랑 차게 할 거라고. 채영아,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채영이 도움으로 전 그 자리에 경찰을 부를 수 있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난투극이 벌어졌죠. 아들이라고 우기는 그 사첩자가 저를 시어머니한테 떼어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전 악으로 깡으로 버텼죠. 바닥에 뒹굴고 피부가 아스팔트에 쓸려도 절대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어요. 이런다고 내가 놓을 줄 알아? 나 지옥까지 따라갈 거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줄 알아? 지옥에 빠진 심정으로 살았다고. 너희들 제대로 콩밥 먹이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전 옷이 다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흘렀지만 상관없었어요. 결국 경찰이 왔고 시어머니랑 그 남잔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알게 된 전말은 더 상상 초월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진짜 부잣집 사모님처럼 살려고 신분 세탁까지 했더라고요. 이건 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남자의 계획이었어요. 이 남자는 조직에 속한 깡패 사기꾼이었고 그 남자의 계획대로 어머니는 움직인 거였죠. 시한부 선고, 빚졌다는 고백, 미국 장례식, 그 모든 게 가짜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 착한 아들이고 며느리, 손자 다 팔아치운 거였습니다. 둘은 한 팀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대저택에서 모자지간 행세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채영이도 그 둘을 어머니와 아들로 알고 있었고요. 뒤늦게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처음엔 오열했고 나중엔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우리 가족이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에 가장으로서 너무 미안했던 거였죠. 그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등을 몇 대나 후려치며 울부짖었어요. 왜 그랬어? 왜 이런 끔찍한 고생을 시켜?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못 걸으면 기어다니면서 구걸이라도 하려고 했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당신 때문에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고 호강하며 살았다는 게 말이 돼? 천벌을 받을 줄 알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자식들을 이용할 생각을 어떻게 해? 어디 가서 사람이라고 하지 마. 수치스러우니까. 당신 영원히 용서 못해. 이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어요. 채영이 남편이 사정을 듣더니 변호사 지인을 소개해줬고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임료로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5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증거가 우리한테 다 있었어요. 계좌 입금 내역부터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챙겨드렸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아주 세세히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불법 비리를 잔뜩 저질러 경찰도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는 집부터 불법적인 일로 모은 현금과 보석들까지 싹 다 걸린 거였어요. 둘 다 사기, 신분 세탁까지 싹 걸려 실형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길고 긴 재판 끝에 우린 5년간 뼈 빠지게 갚았던 빚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불행은 모두 부메랑처럼 그 인간들한테 돌아갔어요.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두 사람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족쇄와도 같았던 빚에서 벗어나게 되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았어요. 전 남편 아픈 것부터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 수술부터 하자. 난 천천히 해도 돼. 다른 것들부터 정리하자. 이사도 하고 당신이랑 애들 옷이랑 신발도 사고. 아니, 당신 건강이 먼저야. 절뚝거리면서 당신은 얼마나 힘들고 아파했어. 다리부터 고치고 이제 우리 식구 새 출발하자.
우리 아픈 일들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앞으론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전 열일 제치고 남편 수술부터 시켜줬고 재활 끝에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집도 구하고 아이들한테 눈물 삼키면서 못해줬던 것도 다 해줬죠. 형민아, 신발 어때? 마음에 들어? 이제 이사 가면 방도 넓고 하나니까 기대해. 맨날 친구들이 다 쓰고 버린 문제집 안 써도 돼. 이젠 엄마가 새 문제집 사줄게. 엄마 아빠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아이들은 벨시시 웃더라고요. 가정 형편 어려운데도 착하고 건강하게 커준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친구 채영이는 제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전제품을 전부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아이, 그럴 거 없어. 정해주고 싶으면 전자레인지나 하나 사줘. 망가져서 한참 못 썼거든. 전자레인지 뿐이야. 세트로 싹 다 해줄 거니까 나한테 맡겨.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러려고 너랑 다시 연락한 거야. 너희 부부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줬고 그 내가 갖고 싶다고 했지? 그냥 받아줘. 내 소원이다. 응? 아유 진짜 너도 참. 언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의지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가깝게 살자. 저와 채영이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 좋은 일 함께 나누기로요. 저희 인연 정말 보통은 아닌 것 같네요. 채영이가 아니었으면 그 동네에 갈 일도 없었겠죠. 제가 만나는 건 내키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채영이는 포기하지 않고 절 설득했고요. 만약 제가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린 빚에 허덕이고 있겠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더 채영이한테 고맙고 더 감사한 마음 들 때가 많네요. 남편이 태어나면 함께 새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사갈 집에 아이들 방 말고도 남편 방을 따로 만들어뒀어요. 남편은 늘 서재방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제 꿈이었던 멋진 부엌을 갖게 됐고요. 지금은 모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가족 그동안 잘 견뎌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살면서 가장 고맙고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대부분 가족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친구 채영이를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살면서 강해지고 단단해진 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